건설안전기사 필기대비 제5과목 건설 재료학 기출문제풀이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두 번째 강의 기출문제풀인데요. 깬 자갈을 사용한 콘크리트가 동일한 시공연도의 보통 콘크리트보다 유리한 것은 그랬습니다. 지금 깬 자갈 콘크리트라는 것은 일반적인 자갈을 채석장에서 돌을 캔 거예요. 그래서 깨졌겠죠. 돌이 깨진 것을 콘크리트에 배합을 한 겁니다. 자갈을 깨가지고 사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깬 자갈 콘크리트하고 중요한 말은 시공연도가 동일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동일한 시공연도를 갖추었다고 가정을 할 때 동일한 시공연도를 갖게끔 했을 때 보통 콘크리트하고 차이점이 뭐냐? 시멘트 페이스트와의 부착력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깬 자갈이 더 거칠겠어요? 일반 자갈이 거칠겠어요? 강자갈이 거칠겠어요? 깬 자갈이 표면이 더 거칠겠죠. 그러면 시멘트와 부착력은 뭐가 더 좋겠어요? 거친 표면을 갖고 있는 깬 자갈이 더 좋죠. 그래서 부착력이 증가한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단위 수량이 감소할 것이다. 단위 수량이 감소한다. 단위 수량이 감소할 거예요? 깬 자갈을 사용한 콘크리트는 둥글겠어요? 뭐가 나겠어요? 뭐가 나 있겠죠. 뭐 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좋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량이 상대적으로 보통 콘크리트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지 유동성이 똑같아집니다. 시공연도가 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수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단위 수량이 증가하니까 수밀성이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수밀성은 떨어집니다. 내구성이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내구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수밀성이 떨어지니까 내구성도 떨어지고 그 이유가 단위 수량의 증가로 인해서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공 연도가 같다라는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깬 자갈 콘크리트를 가지고 타설을 하거나 건축물을 만들 때는 이 깬 자갈 콘크리트하고 보통 콘크리트보다 더 똑같은 성능을 내거나 더 나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단위 수량을 증가시켜서는 안 되겠죠. 단위 수량을 증가시켜서 시공 연도를 확보하려고 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생긴다라 이 말이죠.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니까 수밀성이 떨어지고 내구성이 떨어지고 단위 수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단위 수량을 증가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AE제와 같은 공기연행제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것도 최대로 쓸 수 있는 양만큼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기방울에 의해서 시공연도가 좋아질 수 있도록 AE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것이 깬 자갈 콘크리트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는 동일한 시공연도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량이 증가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수밀성과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에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깬 자갈 콘크리트, 나 처음 들어본 건데 처음 들어본 거지만 깬 자갈의 특징을 좀 생각을 해보자. 모나고 표면이 거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일반 강자갈을 사용한 보통 콘크리트보다 특색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착력은 좋아지지만 유동성은 좀 떨어질 거야. 근데 시공 연도를 똑같이 해야 되니까 단위 수량이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82번입니다. 목재를 작은 조각으로 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목재를 작은 조각으로 한다. 목재 조각을 가지고 만든 제품이 뭡니까? 파티클 보드죠. 파티클 보드. 작은 조각으로 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합성수지와 같은 유기질의 접착제를 첨가하여 열압 재판한 목재 가공품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파티클 보드. 작은 조각 나오면 파티클 보드라고 답을 해야 된다 그랬죠. 1번이 답이 됩니다. 코르크판은 우리가 흡음재죠. 예, 흡음재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흡음재. 파이버판, 섬유판, 집성 목재. 집성 목재는
강도가 아주 큰 구조재로 사용을 할 수 있죠. 힘을 받을 수 있는 집성 목재, 힘을 받을 수 있는 부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합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성 목재, 합판 이런 것들 구분하실 수 있죠. 파티클 보드, 작은 조각 저 말 나오면 파티클 보드가 첫 번째 답이 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계시죠. 자, 82번까지 했고요. 83번입니다. 도료 상태의 방수제를 바탕면에 여러 번 칠하여 얇은 수지 피막을 만들어 방수 효과를 얻는 것으로서 여러 번 칠하여 이 말 나오니까 또 방수지를 바른 게 아니잖아요. 도료를 발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료 상태의 방수제를 바탕면에 여러 번 칠했다. 그럼 무슨 방수라고요? 도막방수라고 말씀드렸죠. 도막방수 2번이 답이 됩니다. 앞에 우리가 풀이했던 1강에서 기출문제 풀이 1강에서 나왔던 문제하고 거의 흡사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 번 칠하여 이 말 나오면 도막방수. 83번 합성수지의 종류 중 열가소성 수지가 아닌 것은 열경화성 수지, 열가성 수지 계속 나오죠. 열가소성 수지라고 부르는 것은 폴리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전부 열가소성 수지로 봐라. 그러면 문제 낸 사람은 폴리란 말이 안 붙어 있는 것을 집어넣을 거다. 그래서 열가소성 수지에는 폴리란 말이 없으면서 열가소성 수지인 거 두 개밖에 없다고 앞에 강의에 있었죠. 예, 염화비닐 수지하고 아크릴 수지였습니다. 그래서 멜라멘 수지는 열경화성 수지입니다. 자, 쉽게 84번도 쉽게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85번입니다. 수성 페인트에 대한 설명이에요. 수성 페인트의 일종인 에멀션 페인트는, 자, 에멀션 페인트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본다? 수성이라고 본다고 했죠? 앞에 문제에도 있었습니다. 수성 페인트에 합성 수지와 유화제를 섞은 것이다. 맞습니다. 수성 페인트를 칠하면은 외관은 온화하지만 독성 및 화재 발생 위험이 있다. 독성과 화재 발생 위험성은 유성 페인트 이야기죠. 유성일 때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수성 페인트의 재료로 악교, 전분, 카세인 등이 활용이 되고요. 광택이 없으며 회반죽면 또는 몰타르면에 칠해 적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성이 광택이 있죠. 예, 수성은 광택이 없습니다. 자, 쉽게 85번 문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인 게 화재 발생이에요. 가장 포인트는 화재 발생 나왔으니까 수성이 아니라 유성이겠구나. 유성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86번입니다. 금속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알루미늄판은 경량이고 열 반사가 좋습니다. 알카리에 약합니다. 알카리에 약하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스테인레스 강판은 내식성이 좋죠. 내식성이 필요한 제품에 사용된다. 맞습니다. 함석판은 아연도금 철판이라고도 하며 외관미는 좋으나 내식성이 약하다. 내식성이 약하다. 이 말 잘못됐죠? 함석판도 내식성이 좋기 때문에 외부에다 쓰죠. 외부에다 쓰는 것들은 다 내식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판은 납이죠. 연은 납을 말합니다. 납은 방사선 차단 효과가 있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시죠? 방사선 차단 효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방사선 차단 효과 납입니다. 예, 내식성도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옳지 않은 것. 예, 3번에 여기 있는 내식성이 약하다 이 말이 잘못된 걸로 해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금속판에 대한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함석, 그다음에 납판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고 내식성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내식성 위주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자, 87번입니다. 다음 중 열 전도율이 가장 낮은 것은 했습니다. 열 전도율이 가장 낮다. 열 전도율이 낮다는 말은 열을 전달을 안 한다는 거죠. 열을 전달을 잘 안 하는 것. 열 전달 잘하는 게 뭐예요? 금속들이에요. 그래서 알루미늄이나 주철이나 이런 것들은 열 전도율이 일단은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도 열 전도율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봐야죠. 콘크리트도. 코르크판, 이 코르크판은 우리가 앞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 코르크판은 열 전도율이 가장 낮은 재료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열재로 사용을 하죠. 단열재로 사용을 하는 게 코르크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번이 열 전도율이 가장 낮다.
결국은 단열재로 사용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본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88번입니다. 콘크리트의 혼화 재료 중 혼화재에 해속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혼화재 이렇게 썼잖아요. 혼화재가 있고 혼화재가 있다 그랬잖아요. 혼화재는 약품의 개념이었고, 약품의 개념. 그 다음에 혼화재는 재료의 개념이었다. 재료의 개념이었다.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혼화저의라고 되어 있으니까 약품으로 사용되는 게 뭐냐 물어본 거예요. 플라이애시, 실리카, 고로슬래그. 자, 이렇게 나오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시멘트의 혼합 시멘트라고 불렀죠. 혼합 시멘트라고 불렀던 종류가 플라이애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그 다음에 실리카 시멘트라고 해서 혼합 시멘트의 종류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혼합 시멘트는 이 세 가지는 혼화재다, 혼화어이다, 아이다, 혼화아입니다. 그래서 혼합 시멘트라고 부릅니다. 재료로서 본다는 거죠. 약품이 아니라.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고성능 감수재. A2제도 마찬가지죠. A2제도 혼화저이죠. 어이죠. 혼화재. 약품이에요. 약품으로서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혼화재는 5% 미만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얘는 5% 이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A2제도 5%를 넘어도 효과가 없어요. 5%까지가 최대 공기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 미만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약품 개념이다라고 보시고, 지금은 혼합 시멘트 종류 세 가지 빼고 나머지를 답으로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89번입니다. 점토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질 점토는 젓갈색으로 내화성이 좋다. 일단 여기서 틀렸습니다. 내화성이 좋다라는 말. 자토는 순백색이며 내화성이 우수하나 가소성은 부족하다. 석기점토는 유색의 견고 치밀한 구조로 내화도가 높고 가소성이 있다. 석회질 점토는 백색으로서 용해되기가 쉽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점토의 성질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게, 내화성이 나오잖아요. 내화성, 내화도,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내화성에 대해서 지금 점토에 대해서 내화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토가 내화성이 좋으려면요, 점토 입자가 작을수록 좋아요. 점토 입자가 밀입자의 형태로 있을 때 내화도가 제일 좋습니다. 내화도가 제일 좋은 것은 점토의 입자가 작아야 좋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질 점토는 뭐가 같이 있는 거예요? 사질토가 섞여 있는 점토예요. 사실 모래가 섞여 있는 점토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래 알갱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모래 알갱이가 큰 점토는 내화성이 좋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점토의 내화성을 결정하는 것은 입자의 상태다. 밀입자가 얼마나 있냐. 밀입자가 많을수록 내화성이 좋아집니다. 요 조건을 알고 있으면 사질점토? 사질토하고 점토하고 섞여져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화성이 좋을 수가 없구나. 입자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답을 1번으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90번 문제입니다. 콘크리트에 A2제를 첨가했을 경우에 공기량 증감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자, 일단 A2제는 공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A2제의 공기량 증감에 영향을 준다. 혼합 시간. A2제를 혼합을 시켰을 때 기계 비빔이 공기량이 많다, 손 비빔이 공기량이 더 많다, 기계 비빔이 더 유리하다. 일단은 기계 비빔이 유리하다는 거, 손 비빔보다 기계 비빔이 공기량을 더 많이 발생을 시킨다. 근데 이 비빔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지게 되잖아요. 길어지게 되면 공기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의 사용량이 많으면 공기량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시멘트의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면 물과 수화 반응을 많이 일으키겠죠.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열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열이 많이 발생이 되면 공기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주위 온도가 높으면 공기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열이 발생이 되고 여기도 온도도 열이잖아요. 결국은 열이기 때문에 공기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온도가 높으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혼합시간이 길어진다는 말 속에도 혼합시간이 계속 길어져. A제로 혼합을 섞어놓고 혼합시간이 계속 길어지면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열이 발생이 되겠죠. 그 열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다 보면 공기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조금만 생각하면 같은 맥락이에요. 아, 열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공기량은 줄어들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A이제는 5%까지만 공기량이 증가를 하고요. 5% 이상의 A이제를 넣어도 공기량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이제 양이 증가하면 공기량도 증가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계를 5% 이상으로 이야기해버리면 그 이상 넣어도 효과는 없습니다. 공기량은 증가 5%까지만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양생 방법. 양생 방법은 콘크리트를 굳히는 거예요. 굳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A제를 사용하는 것은 타설할 때 타설의 시공 연도,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양생에 의해서 좌우된 게 아니죠. 양생 방법이 제일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A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91번입니다. 슬럼프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슬럼프 시험은 우리가 몇 번 그림을 그렸죠.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된 뿔에다가 콘크리트를 3번 다져서 넣는다 그랬어요. 1번, 2번, 3번. 자, 첫 번째 한 번 넣고 나서 여기를 25회 다집니다. 그 다음에 또 콘크리트를 집어넣어서 여기서 25회를 또 다집니다. 여기서 25회를 또 다집니다. 이렇게 다지고 나서 다지고 해서 원뿔을 빼는 겁니다. 빼버리면 이게 흘러내린다 그랬죠. 흘러내린 이 높이가 슬럼프치라고 불렀어요. 슬럼프 시험시 각 층을 50회 다진다. 50회가 잘못된 거죠? 25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슬럼프 시험을 정확하게 알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슬럼프 시험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50회가 아니라 25회입니다. 슬럼프 콘에 콘크리트를 몇 층으로 분할한다? 3번 나눠서 넣는다 이 말이죠. 3번 나눠서 넣는다. 맞습니다. 콘크리트의 시공 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행한다. 시공 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슬럼프 값이 높을수록, 이 슬럼프 값이 클수록 이 말은 콘크리트가 묽은 비빔이다 라는 말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묽은 비빔이다. 그래서 묽으니까 많이 흘러내려 버리겠죠? 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잘못됐습니다. 1번이 잘못된 내용으로 봅니다. 슬럼프 시험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레미콘 차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시공 연도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슬럼프 값이 나와야지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한 레미콘이 왔는데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싣고 왔어요. 그래버리면 슬럼프 시험에서 슬럼프 값이 너무 적게 나오겠죠. 슬럼프 값이 너무 적게 나와버리면 펌프카가 타설을 할 때 막히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막혀버리면 어찌입니까? 공사가 중지돼요. 타설이 중지되니까 시공 이음이 또 생기죠. 콜드 조인트가 또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 이음부가 생기기 때문에 약점이 또 생기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기인해버리는 것이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이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슬럼프 테스트를 꼭 하게 된다. 92번입니다. 목재 섬유 포화점의 함수율은 대략 얼마 정도냐? 섬유 포화점의 함수율. 야, 기본 문제죠? 우리가 목재의 기건 상태일 때의 함수율이 15%였어요. 기건 상태일 때가 15%고 섬유 포화점의 함수율은 30%였죠? 30%가 섬유 포화점이었습니다. 이 섬유 포화점이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에 중요했죠? 목재의 강도는 30% 이하에서 함수율이 줄어들 때마다 강도는 더 커졌죠. 강도는 더 커졌습니다. 변형도 마찬가지였죠. 변형도 30%까지 증가하면, 함수율이 증가하면 변형도 커지게 됐습니다. 30% 이상에서는 강도 변화가 없게 된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섬유 포화점을 물어본 것은 아주 쉽게 문제를 낸 겁니다. 30%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자, 93번입니다.
각 창호 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벗 힌지, 경첩 대신 촉을 사용하여 여닫이 문을 회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닫이 문을 회전시킬 때 사용하는 피벗 힌지라는 것 맞습니다. 나이트 렛치, 외부에서는 열쇠로 열어야 되고요. 내부에서는 손잡이를 틀어서 열 수 있도록 실린더 장치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나이트 렛치, 방범용입니다. 방범이나 보안, 보안을 고려했을 때 만들어준 나이트 렛치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클레센트, 여닫이 문의 상하단에 붙여 경첩과 같은 역할을 한다. 잘못됐죠? 클레센트는 창문의 잠금 장치죠. 창문에 설치하는 잠금 장치. 반달 모양으로 된 거 있어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우리 창문 잠글 때 반달 모양으로 회전하면서 잠그는 거 있죠? 그걸 크레센트라고 부릅니다. 문이 아니에요. 문이 아니라 창문에 설치하는 잠금 장치를 크레센트라고 부릅니다. 답을 3번으로 하셔야 되고요. 레버터리 힌지, 스프링 힌지의 일종으로 공중용 화장실이나 전화박스, 공중전화박스 이런 데다가 설치하는 게 레버터리 힌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문이 안 닫히죠? 약간 열립니다. 마지막에 사람이 당겨서 닫아야 닫혀지는, 그렇게 사용하는 힌지를 레버터리 힌지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는 크레센트라는 것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94번입니다. 건축 재료 중 마감 재료의 요구 성능으로 거리가 먼 것은? 마감 재료, 마감을 언제 합니까? 마감이라는 것은 건물의 기초 공사하고, 기초 앞에 뭐 있어요? 지정이라는 거 하죠. 지정 공사를 하고,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기초를 세우죠. 기초를 세운 다음에 구축물, 건축물을 세우죠. 기둥 세우고, 벽체 세우고, 보 세우고, 슬라브 치고 해서 구조체를 만들죠. 구조체를 만들고 나서 내부 공사를 하죠. 내부 공사를 한 다음에 외벽 공사하고 마무리 공사를 하죠. 그래서 마감 공사라는 것은 구조체가 완료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치장 공사예요. 마감은 치장 공사다. 치장이에요. 그래서 마감 재료의 요구 성능, 화학적 성능, 알칼리에 강해야 된다, 산에 강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빗물에 강해야 된다. 비에 젖었는데 이 재료가 부식되거나 화재가 생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내구 성능, 오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방화, 내화 성능, 이런 것들이 불연재를 사용을 해야 된다. 마감 재료는 불연성이 있어야 된다. 또는 난연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방화, 내화 성능을 고려하게끔 하는 거죠. 역학적 성능은 힘과 관련된 거예요. 힘과 관련된 건데 힘은 구조체예요. 힘은 구조와 관련된 겁니다. 마감 재료는요, 힘을 받는데 사용하는 재료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역학적 성능이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이 됩니다. 자, 조금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95번입니다. PVC 바닥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PVC 바닥재. 이 PVC가 폴리비닐 수지죠. 폴리비닐 수지의 바닥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결국은 뭔 이야기예요? 장판 이야기합니다. 장판. 우리가 집에 바닥에다가 다 장판을 깔잖아요. 이렇게 장판을 우리가 PVC 바닥재라고 불러요. 보통 두께는 3mm 이상의 것을 사용을 합니다. 좀 두꺼운 재질을 가지고 있어야지 사람들이 사는데 불편함이 없죠. 접착제는 비닐계 바닥재용 접착제를 사용한다. 얘가 비닐 수지니까 비닐계 바닥재용 접착제를 사용한다.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바닥 시트에 이용하는 용접봉, 용접액 혹은 줄눈제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 바닥재에 손상이 없다. 화재가 없게 되겠죠. 재료 보관은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여기서 통풍이 잘 된다, 환기가 잘 된다, 이 말은 좋은 말인데요. 햇빛이 잘 든다, 이 말이 문제가 됩니다. 햇빛이 잘 든다, 이렇게 해놓아버리면 이 바닥재가 장판이 비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화가 일어난다. 굳어버린다든가 변색이 된다든가 또는 성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이 말이 잘못된 내용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으시면서 이렇게 틀린 것만 딱 보고 가지 마시고요. 맞는 것도 읽어보셔야 돼요. 3mm 이상의 것을 쓰구나. 바닥재용 접착제는 비닐계를 사용을 해야 되구나. 또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줄눈제, 용접액을 사용을 해야 되구나. 라고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 번씩 읽어보시고. 96번입니다. 점토기화 중 훈소와에 해당하는 설명은? 자, 점토기화들 중에서 훈소와에 해당하는 설명은? 자, 여러분들 일단은 용어가 훈소라는 말이 힌트예요. 훈소라는 말이 힌트인데, 이 훈소라는 거 말은 우리 연소에서도 써요. 화재에서도 써요. 화재에서도 훈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훈소라고 부르는 것은 화염이 없이, 화염은 없는데 연기만 막 나고 있는 상태를 훈소라고 부릅니다. 연기가 발생이 막 되고 있는 상태를 훈소라고 불러요. 그러면 훈소왈은 점토기화 중에서 훈소기화를 줄여서 훈소와라고 부릅니다. 훈소기화, 이 기화는 훈소하고 관련이 있는 조작을 하지 않았냐라고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쭉 보시면 건조 제품을 가마에 놓고 연료로 장작이나 솔잎 등을 써서 검은 연기로 끓여 만든 기화. 연기로서 그을렸다 그래서 연기가 언급되잖아요. 아, 여기에 훈소구나. 그래서 이름을 훈소와라고 부르구나. 이렇게 답을 4번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훈소와 지금 문제가 우리가 기화에 대해서 이론 정리 안 했잖아요. 이 점토 기화에 대해서 문제를 냈는데 이 기화라는 게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가옥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화를 사용을 하겠지만 다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화가 많이 쓰인다라고 생각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우리 문제는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훈소와 하면 훈소를 떠올려라. 그래서 검은 연기로 그을려 만든 기화를 훈소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훈소화는 우리 기화들 중에서 검정색 기화를 훈소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소소기화에 유약을 발라 재소성한 기화. 우리가 이제 기화를 구분할 때요. 자, 우리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만 구분하세요. 무유기화가 있고 시유기화가 있어요. 무유기화는 유약을 안 했다는 이야기고요. 유약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유약을 한 것을 시유기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보니까 유약을 발라 유약 피막을 형성시켜 이렇게 유약이 언급되잖아요. 이렇게 유약이 언급되는 이 1번과 2번은 시유기화 이야기예요. 시유기화. 그 다음 적급 점토를 원료로 900에서 100톤도시로 소소하여 만든 것으로 흡수율이 큰 기화. 이것이 소소기화예요. 지금 문제에서는 훈소기화를 이야기했고요. 소소기화와 훈소기화는 무유기화의 종류입니다. 무유기화가 소소기화, 훈소기화, 아직 유약을 칠하기 전이란 이야기예요. 이 두 기화가 소소기화, 훈소기화고 이렇게 유약을 발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시유기화인데 이 시유기화에는 식염증기를 충만시켰다라고 해서 식염기화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처럼 유약을 발라서 소소화, 그러니까 소소화는 이게 소소화라고 했잖아요. 소소화, 그냥 흡수율이 큰 기화에다 유약을 발라서 재소성한 기화. 이것을 우리가 유약기화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종류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은 유약기화를 이야기해요. 유약기화인데 시유기화의 하나죠. 그 다음에 식염증기 충만시켰다. 식염기화를 이야기해요. 근데 유약을 또 하니까 시유기화의 종류에 들어갑니다. 그냥 점토를 구워서 만든 것으로 이렇게 말하면 소소화가 가장 기본적인 기화입니다. 이 기화에 연기로 그을렸다 그러면 훈소기화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토기화와 관련된 문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점토기화에 대한 문제가 자주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나온 내용 정도만 내가 부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1번, 2번은 시유기화, 3번, 4번은 무유기화에 해당이 됩니다.
97번. 골재의 실적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실적률은 우리 앞에 강좌에도 있었습니다만 실적률은 절건 밀도분의 단위 용적 질량이었어요. 단위 용적 질량 이렇게 해서 이것을 실적률이라고 하기로 했죠. 여기서 1에서 이걸 빼버리면 뭐예요? 공급률이라고 했죠. 공급률 구하는 식이죠,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가 실적률이에요. 자, 이 식을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죠. 실적률은 골재 이평의 양부를 평가하는 지표다. 그래서 골재의 이평이 좋냐 나쁘냐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실적률이 크면은 입자가 좋은 거고, 실적률이 낮으면은 골재 이평의 양부에서 부가 되는 거죠. 안 좋은 거죠. 부순자갈은 깬 자갈을 이야기해요. 깬 자갈의 실적률은 그 이평 때문에 강자갈의 실적률보다 적다. 맞습니다. 실적률은 강자갈의 실적률이 둥글둥글해서 여기 깬 자갈보다, 뭐가 나 있는 깬 자갈보다 강자갈의 실적률이 더 좋아요. 실적률 산정 시 골재의 밀도는 절대 건조 상태의 밀도를 말한다. 그래서 밀도는 절대 건조 상태의 밀도니까 절건 밀도라고 이야기하죠. 절건 밀도, 절대 건조 밀도를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이 동일하면 골재의 비중이 클수록 실적률도 크다. 자,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요 분자가 일정하면 값이 똑같으면 골재의 비중이 클수록 실적률도 크다. 골재의 비중이 뭐하고 같은 의미예요? 밀도하고 같은 의미가 됩니다. 밀도하고 비중하고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 값이 클수록 그럼 분모가 커져버리잖아요. 분모가 커져버리면 실적률은 작아지죠. 실적률이 여기에 실적률이니까 실적률은 작아진다. 크다가 아니라 작아진다. 4번이 잘못된 내용이 됩니다. 실적률 구하는 식을 알고 그것을 요 문제에다 적용하시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97번 문제. 실적률 공식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98번 문제입니다. 미장 재료 중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예, 기경성이에요, 수경성이에요? 기경성이라고 했죠. 기경성에 해당됩니다. 보수성이 크고 응결 시간이 길다. 보수성이 크단 말은 보수하기가 쉽다 이 말이죠. 내가 미장을 하다가 내가 다시 보수를 해야 된다. 수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정을 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예요. 왜? 응결 시간이 길어요. 굳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빨리 굳어버리면 수정을 하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응결 시간이 길기 때문에 보수성이 크다. 맞는 말이에요. 석회석에 모래, 소석회, 모래, 해초, 이거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풀 나오면 안 됩니다.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는 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래하고 여물 등을 혼합하여 바르는 미장재료다. 풀 나오면 안 돼요. 회반죽에 비하여 조기 강도가 크죠? 회반죽보다 강도가 크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착색이 쉽다. 여물을 혼입하여도 건조 수축이 크기 때문에 수축 균열이 발생한다. 수축 균열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장점을 쭉 이야기하다가 균열이 발생한다. 이 단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응결 시간이 길다는 것도 단점이죠. 단점인데 보수하기에는 유리하기 때문에 장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풀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해초 풀은 회반죽에는 사용합니다. 회반죽에는 풀이 들어가요. 풀이 들어가는데 이 해초 풀을 넣는 이유가 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초 풀은 뭐 때문에 그렇다? 점성 때문에 그렇다. 점성을 높이려고 풀을 넣습니다. 그런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는 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자, 99번입니다. 파손 방지, 도난 방지, 진동이 심한 장소에 적합한 망입유리 제조 시 사용되지 않는 금속선은, 자, 망입유리는 보안상 필요한 거잖아요. 보안을 필요한 장소에 방입유리를 사용하고 유리 안에다가 철망을 놓는 겁니다. 철망을 놓는 건데 이 철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게 있더라. 철선 쓰죠. 황동선, 청동선, 알루미늄선. 자, 뭐가 사용이 안 되냐? 청동선이 사용이 안 됩니다. 청동선이 인장에 대한 느름이 없어요. 느름이 없고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유리가 쉽게 깨져 버리거나
화염에 의해서 유리가 열받으면은 이게 어느 정도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남에 대한 저항성이 느름성이 없어요. 그래서 청동이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황동은 사용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지나가면서 보시고요. 목재의 결점 중 벌채 시의 충격이나 그 밖의 생리적 원인으로 인하여 세로축의 직각으로 섬유가 절단된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했습니다. 지금 벌채를 하다가 목재를 옆에를 때리잖아요. 도끼로 옆에를 쳤어요. 쳤을 때 이 목재 옆에 이렇게 절단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절단이 돼버린 이러한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 컴프레션 페일러라고 부릅니다. 컴프레션 페일러 이렇게 부른다. 용어에 대한 설명이고요. 수지낭은 수지가 담아져 있는 낭이에요. 그래서 이 수지낭은 이제 목재 내부에 있는 수지에 흐름이 있는데 그 수지가 흐르다가 어느 공간에 모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수지낭이라고 부릅니다. 미숙제는 목재가 미숙하게 된 거예요. 아직 덜 자란 목재를 이야기합니다. 옹이는 새로 성장하려고 하는 목재의 한 부분을 옹이라고 부릅니다. 자, 옹이는 단점이죠. 이제 목재의 결점 중에는 단점입니다. 다 여기는 단점인데 이것은 절단된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컴프레션 페일러라고 부르는 용어입니다. 자, 이렇게 99번, 100번 이런 것들이 좀 우리의 허를 찔리는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생소한 문제들이 언급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챙겨보시고요. 이제 맞춰야 될 문제들을 보는 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거 건설 재료하고 시공을 공부하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요. 이론할 때는 언급도 안 된 것들이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고 맞춰야 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연장해서 생각하면, 유추해서 생각하면 맞힐 수 있는 문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시면 충분히 12개 이상 맞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설 재료학 두 번째 기출문제 풀이 강의였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